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한 공정 채용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고,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광역철도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까지 갔던 당 내홍을 극적으로 봉합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정리 문제, 재보궐과 지방선거 공천권 등 잠복한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원팀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급상승하면서 야권 단일화가 대선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만날 수 있다며 단일화를 일축해왔던 입장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말수. 오늘은 극적인 화해 드라마를 쓰고 가까스로 완성한 윤석열 후보의 원팀 선대위와 소확행 공약 등 생활 민착형 정책으로 탄력받은 이재명 후보 행보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재 현장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층을 향해 기회와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며 공정체육을 법제화해 기회와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빈소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문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현장에 사람 대신 진입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험하게 현장 조사할 때 로봇을 좀 동원해가지고 검색하고 또 위험한 영역은 좀 소화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블라인드 채용, 즉 공정 채용을 강화해 기회와 희망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층 공략에도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폐지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적용 범위도 지방 공기업과 사립학교 교원 교직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가 국가 저성장을 불러왔고 결국 피해는 청년층에게 돌아갔다며 공정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사회로 좀 가고 그 성장의 결과가 좀 공정하게 나눠지게 하면 갈등 많이 줄어들겠죠. 경쟁도 많이 완화될 거고 그게 그럼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중교통에 올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른바 메타버스 시즌2를 본격화합니다. 서울 곳곳을 누비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며 원팀 선거대책본부를 완성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정책 행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여의도 당사에 출근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옥철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매우 불편했다는 소감을 전하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TX-A와 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김포에서 팔당, 인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노선과 수도권 순환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GTX 노선에 따라 여러 개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에 필요한 약 17조 원의 재원은 국비로 3에서 4조 원을 보조하고 민간 자본 투자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피해 원주민들을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면담을 마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의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범죄 부분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이 범죄의 그 피해자들을 피해 주민들의 실상들을 정말 상세히 들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어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 1조 원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부패 수익을 환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다음 주 중에 당내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홍 의원이 원팀에 합류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파국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수습했었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불화 속에 대표 퇴진 요구까지 나왔는데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핵관 문제, 재보선 공천 등 갈등 요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내분 사태가 일단 봉합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다 자신의 탓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고 이준석 대표도 당사에서 숙식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대위를 사퇴한 지 16일 만에 두 사람이 화해하며 다시 손을 잡은 겁니다. 국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뛰게 된 만큼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전격 화해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더 커지면 대선 패배와 함께 두 사람 모두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월 울산 합의에 이어 두 번째 극적 반전을 연출했지만 지지율 회복 등 윤 후보 앞에 놓인 숙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당 내용의 염증을 느낀 민심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 정리 등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공천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놓고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이 61일 남은 상황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극적 화해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에 선을 그어왔던 안 후보가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 후보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해 단일화에 선을 그어왔던 안 후보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15%를 기록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윤 후보는 9%포인트가량 빠진 반면 안 후보는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 지지율을 평가절하하며 단일화를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단일화 논의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할 생각이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약간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당내에선 안 후보와의 공동정부 언급까지 나오며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도 야권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라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보다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과 지각 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윤석열 후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지만 설 연휴까지 안정적인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역진에 고무된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동물보호단체 봉사에 이어 오후엔 충남 천안의 위안부 피해자 묘역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고속도로 터널이 유치원과 학교를 관통하는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챙겼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최근에는 간호대생들의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주최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간호인력 수급과 적정 배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 건강 위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이 8.9명,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8명에 불과합니다. 간호계는 모호하고 과다한 업무로 간호사들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으로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 숙련된 간호 인력이 확보되고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간호사 중 절반 가까이가 1년 사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이 지켜지려면 간호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나 반근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 문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죠.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일은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인데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보니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 보조 인력, 피지션 어시스턴트의 운영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불법 추궁의 위험마저 방치돼 왔습니다. 의료법상 진료 보조라고 규정된 부분을 근거로 간호사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각종 불법 행위에 간호사가 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으로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의사 지시가 없어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다른 직업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타 의료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노동추천이사제는 정권 입맛에 맞는 무리한 사업을 걸러내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국고를 낭비했고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으로 적자를 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재위 법안 의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후보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본회의에서는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안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당 소속 의원 93명의 통신 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와 검경 등 정부 사정기관이 야당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번의 선거에서 밝혀졌다면서 김 의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남시장 당시 이 후보와 비서진들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을 압박한 정황은 이미 진술조서에 드러나 있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발표된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정치판이 이제 그야말로 출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3사 모두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신년 여론조사로 방송 3사의 조사 결과인데, 방송 3사의 조사 결과가 흐름을 보는데 중요한 이유는 선거 당일날 출구 조사를 실시하는 데서도 이 방송 3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체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 판세의 국면이 전환됐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하는 조사가 많았다면 지난 연말부터 실시돼서 올해 신년 여론조사로 발표되는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우세 네. 추세, 네. 윤석열 후보가 쫓아가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더 최근 조사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10%에 가까이 육박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 안철수 후보의 약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 새 조사가 이제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결과였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대까지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을 얻은 그 결과표도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상승세는 이제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간 리서치에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하고 전국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살펴볼 텐데, 추이를 보면서 짚어볼까요? 네, 추세를 보게 되면은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12월 13일에 발표된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하더라도 뭐 큰 변화가 없죠. 40.6%에서 41%로 네.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 이 추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윤석열 후보의 하락 추세입니다. 네.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서 37.1%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요. 네.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한 달여 전부터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배 이상이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타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면서 오히려 제3지대에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춤, 하락하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은 네.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는 지속되거나 소폭 상승한 결과, 예.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하락세, 또 안철수 후보는 약진하는 결과, 심상정 후보도 하락 주춤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NBS 결과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되고 이제 목요일 발표됐는데,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28%.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와 지지율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2배가 뛰었습니다. 네. 6%이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 12%로 끙충 뛴 결과다. 한 주 만에 2배가 뛰었네요.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왜 3%포인트 내려갔을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진, 추락,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반사이익을 가져갔을 법한데 왜 그럴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대체적으로 30%대 후반에서 오르락내리락 살짝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던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 대선, 네거티브 선거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특징의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 하락한 지지율, 윤 후보로부터 이탈한 지지층만 가져갔냐? 그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는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층, 네. 심상정 후보의 일부 지지층까지도 안 후보가 가져왔던 것이죠. 네. 네, 골고루 타 후보의 지지층까지도 조금씩 이제 흡수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만 견제하면 됐는데 네. 약진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안 후보까지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그 여론조사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가 이제 2030 세대만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오차범위 안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또 하나 이제 부분이 20대 지지층에서 특히 이제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죠. 후보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이냐, 약진을 했느냐. 그 네. 이유가 윤석열 후보 이탈한 지지층을 확보한 것이 맞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도 20대에서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특히 20대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26.4%, 안철수 후보가 23.6%였어요. 그러니까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어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대등해졌다. 네. 이른바 10여 년 전에 안철수 무릎팍 열풍, 안철수 청춘 콘서트 열풍이 불 때 지지를 했었던 안철수 후보의 20대는 지금은 20대가 아니겠죠. 네. 하지만 20대의 견고한 또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라면 주로 20대 학생, 중도층에서 지지를 받는 안철수 후보 20대만 놓고 보면 MZ세대 20대만 놓고 보면 윤 후보도 크게 위협을 또 안철수 후보로부터 타격을 받았지만 이재명 후보까지도 위협받는 네. 안철수 후보의 20대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2030 세대는 이제 그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바라봤었는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대와 30대 그 지지 그 추세가 네. 확연히 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달아났어요. 그렇죠. 네. 30대의 경우에는 살짝 진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진보 후보인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우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는 지금 초접전, 초혈전, 정말 박빙의 박붕, 네. 치열한 승부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윤석열 후보가 더 큰 위협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20대 지지층을 가져감으로써 이른바 MZ세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권 교체 여론까지 약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일부, 심지어는 심상정 후보의 20대 지지층 일부까지도 안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렇게 대선판을 이제 뒤흔들 그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인데 네. 이제 관건은 과연 이제 안 후보가 끝까지 대선판에서 완주를 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로 판을 바꿀지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여론조사도 이제 그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네. 찬성한다, 단일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1.4%, 팽팽하네요. 반대가 42.9%, 팽팽한데 네. 대체로 반대는 누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이죠. 왜? 단일화되는 이 과정과 단일화되는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 대체로 찬성은 누구 하고 있냐? 국민의힘 지지층, 네. 보수층.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팽팽한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단일화에 대한 의지, 단일화에 대한 공감, 필요 여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찬성과 반대가 이제 그 보수층과 그 진보층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후보 단일화 시 적합도를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41.1, 윤석열 후보가 30.6으로 안 후보가 앞서네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응답자들이 물어볼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네. 진보층은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놓고 보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 후보가 단일화됐으면 좋겠어요. 진보층에서도 안 후보가 단일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후보가 41.1%로 윤석열 후보보다 10%포인트 더 단일화 적합 후보로 선택이 됐다는 것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찬성, 정권 교체 필요, 보수층 저게 대변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한 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네. 단일화 찬성하는 응답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보수층. 밑에 보수층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응답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예, 보수층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단일화 찬성 응답층에서는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죠. 네. 정권 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또 보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죠. 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부분이죠. 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저 뭐 세 가지가 전부 이제 보수층을 이제 대변한다고 또 볼 그렇죠. 수가 국민의힘 있겠는데. 지지층.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실제 2002년에도 단일화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단일화 조사가 된다면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만 물어보겠습니까? 전체에게 다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전체 유권자를 물어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건 앞으로 보수 유권자층의 더 깊은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이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또 이제 후보 단일화가 나올 때 문항에서 역선택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국민 여론조사에도 역선택 이야기는 치고받고 2002년에 단일화 과정도 지켜봤었는데 계속해서 정말 합의가 안 나오는 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좀 순탄하게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이번 주도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 NFT 발행 잠정 보류입니다. 3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의 일종인 NFT의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 메시를 담은 NFT를 발행 계획을 잠정 보류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아이디와 소유권이 명시돼 대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디지털 자산의 일련 번호 같은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함으로써 상호 교환이 불가능해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민년 새해 우리 경제 어려움을 강조하며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새해 다짐을 적은 친필 메시와 서명 이미지를 NFT로 등록해 경매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오후 들어선 NFT 발행 잠정 보류라는 입장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NFT의 현재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만큼 정치권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NFT, 지난해부터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포츠, 디지털 예술 시장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메타버스나 NFT 등 신산업을 키워 청년층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NFT 등을 매개로 MZ세대에 대한 구애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세계에서 최초로 NFT를 발행하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의 호언장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운영과 인선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당 내에서 터져나온 사퇴론에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이 대표. 복귀 일성으로 청년층 표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그 안철수 대표 예. 또는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까지 상당수 이전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20%, 10%대의 20대 지지를 받는 조사가 많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한 40, 50%는 관망세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당이 또 우리 후보가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면은 그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표 한마디로 윤 후보에게서 떠나간 청년 표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재명 후보에게 옮겨간 표심이 많지 않다는 점과 여전히 관망 중인 20대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잃어버린 청년 표심을 회복할 비장의 카드로 선대본부 내 젠더, 게임 특위 신설을 내놨는데요. 젠더 문제에 대해선 아이템 모으기 방식이 아닌 방향성을 걷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젠더와 게임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하태경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상승세를 꺾는 데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때로는 그냥 청개구리식 반대를 이제 하면서 네, 이렇게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확인하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 최근에 약간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본인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안철수 대표는 비슷한 상황을 겪을 거라 봅니다. 과거랑.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의 세 번째 화해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떠나간 청년층 표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자신한 이준석 대표. 그의 호언장담대로 윤 후보를 향한 2030 세대 지지율은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대반전의 화해 드라마를 써낸 어제 의총에서의 국민의힘 모습이었는데요. 윤 후보와 이 대표 이별의 순간 파국 직전 극적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 요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이준석 후보 각각의 속내는 또 어떤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이 두 분이 갈등을 봉합했잖아요. 어제 그 이유가 저는 지지율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정말 갈등이 봉합됐는지는 두 분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상황을 보면 하루 종일 의총도 열리고 네.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70여 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궁지에 몰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책임론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대선이 승리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오는 이런 화살들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극적인 화합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하죠. 세 가지를 던졌는데 이 중 한 가지를 장소는 다르지만은 실행한 걸로 봐서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은 양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특히 이제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굉장히 그 내홍으로 인해서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후보와 대표의 책임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그 정권 교체 여론이 항상 거의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큰 폭을 보였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양상들을 계속 보여줘 왔는데 우리가 과연 정권 교체 열망이 있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러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지지율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그 국민들의 열망 같은 그 큰 이 어떤 희망에 국민의 힘이 그 부응을 못했다. 여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선거가 한 60일 정도가 앞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 같은 것들이 두루 작용을 해서 어제 이런 또 이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해빙 무드로 돌아서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맥주 회동이 있었고 또 울산 회동에 이어서 사실상 이번이 세 번째 봉합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때문에 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벌써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좀 미도운 면이 있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시기마다 큰 갈등들이 벌어졌었잖아요. 특히 이제 대표가 뭐 지방으로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선대위에서 이탈한다든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과연 이게 지금 잘 봉합이 됐는 건지 어쨌는 건지 이렇게 의심을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봉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한 60일 정도가 남았고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무엇보다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 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는 더 이상 봉합이 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마음 놓고 앞으로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그렇다면 재보궐선거에서 뭐 공천권을 놓고 갈등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공천 때문에 대표와 후보가 갈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면 그건 대선 치루나 마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보궐의 공천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애초에 국민의힘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약간의 이견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냐, 어떤 것이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이 뭐 분열을 한다든지 뭐 갈등 양상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파국에서 화해로 왔잖아요. 첫 번째 울산 회동 22일 만에 대표가 이렇게 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게 표면적 갈등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지금 상처가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의총장에서 나온 발언들만 봐도 김태흠 의원은 오만방자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박수영 의원은 양아치라는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물론 이번 대선이 패배한다면은 책임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승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달렸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당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냐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다른 거지 대선의 향방에 따라 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갈등이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잖아요. 이 공천권을 가지고 윤핵관과 또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과의 갈등은 계속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네. 뭐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좀 드릴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직접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를 태웠는데 그 평택 그 일정까지 다 직접 운전을 한 건가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각자 다른 차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데 네. 갈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한 차에 다 타고 갔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차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수행을 하시는 보좌역을 두지는 않고 있고 저 역시도 가끔씩 한 번씩 얻어서 타는데 굉장히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본인 또 택시 면허가 있다 보니까 서울 지리들을 굉장히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어저께도 신나서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특히 이제 청년층 마음을 다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당의 청년 보좌역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 이 청년 보좌역들이 굉장히 강하게 직원들을 쏟아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청년 정치인께서 청년 보좌역들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번에 이 캠프에서 청년 보좌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각각의 어떤 주요 직책을 부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선거 캠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마련을 해서 공채를 했던 보좌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권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날것의 언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청년 보좌역이 한 이야기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적어도 청년 세대들한테는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선대위 해산식을 했던 그 날에 또 소위 말하는 노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스피커폰으로 윤석열 후보가 연결이 되고 물론 실무진의 실수고 했겠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이 청년층의 마음을 되돌리게 그러니까 저버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청년 보좌역들의 말이 저는 굉장히 뼈 아팠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분들이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가장 정상적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까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단편적인 예로는 그제였죠. 그제 비대면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참석하셨어요. 이게 인셉션 간담회라고 제가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또 욕설도 나오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는 평가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직언을 하는 청년 보좌역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당시 간담회에서 밝혔어요. 청년들에게 자치권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른 당이지만 좀 바라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청년 선대위라든지 대학생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에 각각의 캠프를 꾸릴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고 예산도 주고 하고 있는데 좀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돼서 좀 경쟁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세질 듯이 잠잠해지고 잠잠해질 듯이 거세지는 그야말로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 때에 맞춰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풍인데요. 두 청년께서 실제로 이 안철수 바람을 체감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상승은 상당 부분 늘 언제나 그랬지만 반사효과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부터 비롯된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안철수 대표는 늘 그래왔고 안철수 대표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향한 어떤 지금 지지율이 마치 원래 본인의 지지율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순간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겪게 되는 그것이 지금 계속 재차 반복되어 왔거든요. 저는 최근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미진한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비롯된 지지층의 일시적 이탈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사실 그 전에 2017년에 우리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때 처음 출마 선언을 했을 때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쭉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무렵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기세가 올라와서 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무래도 반사적인 효과, 그다음에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렇죠. 오늘 김재섭 위원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뭐 과거에도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렸던 경험이 있다고 본데요. 17년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골든 크로스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하락세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삼은 건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상한선이 있다고 봐요. 한 20%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과거에 말이죠. 17년도도 그렇고 지난 4.7 때도 그렇고 이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안철수를 찾을까 하는 의문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또 안풍이라는 현상. 우리 정치에 바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많지 않았는데 네. 이 바람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태풍이 언젠가 계속 줄어드는 게 뭐 과학적 원리듯이 안철수에게 실망한 사람이 다시 안철수에게 갈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요 질문은 좀 짧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아까 뭐 좀 전에 그 주간 리서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30 세대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 약진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간 거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대로 아직 겪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보면은 소통으로 뜬 정치인이거든요. 청년과의 소통 콘서트도 하고 뭐 다양한 접촉면을 넓혀서 처음에 이렇게 상승했던 후보인데 지금 원하는 시대 정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인데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박영우 위원장님이 2030 세대 정보력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 아마 알고 지지를 하신 걸 거예요. 아마 윤철수 대표가 가지는 뭐 일종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한 70% 이상이 되고 막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을 했을 때 어딜 가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재명 후보한테는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가장 그래도 국민의힘과 정책적 노선을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유사하게 가져갔던 국민의당의 후보인 안철수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조금 흘러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마 2030 세대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도 대충 다 봐서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지율 만회에 시동을 건 윤석열 후보인데 오늘 첫 일정으로 이른바 출근길 지옥철 체험에 나섰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오늘 지하철에 오르면서 본격 민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더구나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시즌2는 메트로, 버스, 워킹, BMW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오났어요. 일로 오세요. 비 오났다니까 진짜. 일로 오세요. 얘가 그냥. 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나란히 대중교통에 오르면서 민생 행보에 이제 두 후보가 나섰는데 이런 그 민심 행보, 민심 속으로 파고든 이런 행보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접촉면을 늘리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방송 오늘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네. 저도 그걸 오늘 오기 전에 쭉 보고 왔었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이재명 후보인 걸 알고 사진을 같이 찍는다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정책을 좀 제안받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정치 리더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고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는 발판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혀 지하철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그런 후보라면은 분명히 뭐 대중교통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후보들이 마침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그 대중교통들을 이용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 애로사항들을 겪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대다수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겠구나. 예,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어떤 뭐 동질적인 이 느낌만 좀 주더라도 국민이랑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요, 생활 밀착형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로 쏠쏠한 재미를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탈모약 공약이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청년층의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내놓은 공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 귀를 굉장히 캠프가 열려고 하는구나라는 데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이 탈모와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은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문재인 케어가 있는 동안에 사실 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2024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고갈이 되는 예측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비급여 대상들을 굉장히 줄이다 보니까 급여 대상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2급 항암제 같은 실제로 생명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이 질병 같은 경우에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탈모나 이런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된 이런 뭐 의료적 이슈들이 사실 건강보험 이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다른 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비만은 뭐 어떻게 했느냐, 코골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국민적 합의,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급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전체 의견을 듣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뭐 공약으로 내세워서 마치 이제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소 이 말 그대로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공약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 국민 기틀이 되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공약이 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참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명에 직결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배제하겠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탈모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그 약 시장이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하면 한 700억,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 탈모로 인해서 정신 건강을 해침을 당하는 분도 있겠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나 공약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극적인 화해의 윤석열 원팀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생활 밀착형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 정체로 주말에도 맑은 하늘 보긴 어렵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흐려지면서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